조기 대선이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대선 주자들은 분초를 쪼개 전국을 누비고 매주 TV 토론회에서 얼굴을 마주한 채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후보들마다 하나같이 내가 적임자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기 때문일까요? 초중반 판세의 무게추는 과거 대선과 달리 한쪽으로 다소 기울어진 양상입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주요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 그리고 전북 공약은 무엇이고 또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양당에서 도당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준병, 정운천 두 분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번 21대 대선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고 또 왜 자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준병 위원장님부터 해주시죠. 네, 이번 대선은 조기 대선입니다. 그동안 헌정 질서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던 윤석열의 불법 군사 쿠데타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국회나 국민이 무력화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해내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선거가 이번 조기 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양당의 선거가 아니다. 국힘과 민주당의 선거가 아니다. 오히려 국민과 내란 세력, 또 헌정 옹호 세력과 헌정 파괴 세력, 예. 또 민주주의를 제대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세력과 민주주의 퇴행 세력과의 결전을 이루는 선거다. 이런 의미가 있는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잘 부각될 수 있는 후보가 선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힘의 김문수 후보는 내란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과조차도 안 합니다. 예. 이런 후보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내란을 반복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호남에 대한 홀대, 특히 전북에 대한 홀대를 꽤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번 대선 과정에서 엄정히 심판해야 됩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시대 정신에 적합한 후보이고 또 위기 돌파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현재 작금에 나와 있는 위기를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유능한 후보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반드시 선출되어서 차기 정부를 이끌어야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정춘 위원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1년간 좀 조용히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기 대선에 제가 농식품부 장관 할 때 김문수 도지사가 경기도지사를 했습니다. 그때 함께 했던 게 화홍 간척단지, 한 200만 평을 말산업단지, 말조련단지, 그리고 에코단지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함께 좀 일을 해봤어요. 그래서 참 이제 한 달밖에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출마를 했는데 그 김문수 도지사의 그 진면목을 좀 제가 알려드려야 되는 게 또 알 권리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닌가 해서요. 우선 노동운동 또 민주화운동 한 1년, 한 15년을 했고 경기도지사 2번 하고 또 국회의원 3번 하면서 참 그렇게 하고 또 그 안에 8년 동안에 경기도에서 한 일들이 뭐 GTX 그리고 삼성 반도체 단지 120만 평, 판교 광교 신도시 개발, 판교 테크노밸리, 또 무슨 LG LCD 단지랄지 이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일을 하고서도 사실상 지금 현재 봉천동에 24평 전용 면적은 18평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청렴하게 하다 보니까 그 많은 일을 하고도 주위에 비리 하나도 없고 측근도 비리 없고 죽은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는 당보다는 정말 미래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과연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추스려 달라. 그리고 사람 보고 좀 판단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직접 이렇게 왔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그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에 여러 언론사에서 지금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은 그런 결과도 있었고, 뭐 최근에 좀 일부 약간 변동도 좀 보이고 있는데
현재 이런 여론조사 지지율 어떻게 보시고 남은 기간 동안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 위원장님부터. 지금 전북만 해도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완전히 기울 운동장인데 항상 제가 15년간 여기 와서 전북 발전을 시키면서 요구하고 주장했던 것이 우리 전북 발전 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는 양당 체제에 여당 야당이 함께 가야 된다. 그게 최소한 7대3은 돼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경상북도 경상남도는 이 후보 이재명 후보가 한 30%, 40%까지 나오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10%나 나올까 말까 지금 이런 정도죠. 그래서 김문수를 제대로 보면 저는 희망사항으로라도 대한민국 미래, 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해서 한 30%꼭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준병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내란에 대한 심판 또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판단 이런 내용으로 보면 우리 전북이나 호남에서는 심판의 흐름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일각에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영남도 변하고 있으니까 호남도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우리 국힘 이제 윤석열 정권 3년 국정 운영하는 내용을 보면 본인들이 집권하고 힘이 있을 때 그 전에는 막 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힘이 있을 때는 자기 이권에 해당되는 것은 철저히 가져가는 그리고 호남에 대한 배려는 전혀 무시하는 이런 정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할 때마다 꼭 표를 달라고 하는 국힘의 이런 호소 이런 걸 우리가 받아주면 꼭 뒤통수 받더라.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윤석열 정권 3년에 대한 실정 심판도 있지만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엄정한 심판을 회초리를 제대로 드려야 되는 선거다. 그래서 다소간의 진영 결집이 있겠지만 이번만은 제대로 된 회초리를 들어서 엄정하게 특히 내란에 대한 이런 따끔한 맛을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 그런 판단을 우리 국민들이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말씀이 내란 얘기하는데요. 저는 일반 시민으로 봐서 그래요. 계엄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이 34,000불, 7,000불 시대에 계엄은 잘못됐다. 그러나 그 밤에 2시간짜리 가지고 폭동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크게 유해를 가했습니까? 어느 데를 점령을 했습니까? 내란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빼버렸거든요. 그럼 내란의 문제는 지금 재판 진행 중이에요. 재판 결과가 나오는 무죄 취지 원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이미 끝난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봐야지. 지금 민주당은 계속 내란으로 덮어 씌우기를 하거든요. 내란의 근거가 뭡니까? 사실상 그런 문제를 따져보면요. 그러한 거를 좀 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갔고 또 자꾸 윤준병 의원 여기 와서 보면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보거든요. 지금 지난 3년 동안 특별자치도 만들었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새만금에 10조 원 투자됐죠. 투자진흥기업 만들었죠. 그다음에 완주에 수소산단, 그다음에 익산에 국가식품산단. 이 다 맞는 게 윤석열 정부 때 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저하고 민주당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문재인 정부 때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일을 한 거는 한 거대로 얘기를 하면서 내란 계엄은 계엄대로 문제를 삼아야지. 모든 것 그냥 민주당 판이니까 다 잘못한 거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거기까지 잠깐만 내란과 간단하게 내용 관련해서 내란이 아니다. 지금 내란죄에 대해서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니까 아니다고 그러시는데 아니다가 아니라 진행됐잖아요. 헌재에서 결정할 때 내란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내란 행위가 중대하게 헌법을 위반했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 내란 행위에 대한 심판을 명확하게 했는데 지금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무죄 추정이니까 내란이 아니다고 그게 국힘들이 아직도 골속 극우 세력들이 하고 있는 논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논리입니까?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내란을 뺐잖아요. 안 뺐어요. 두 번째, 한덕수도 내란으로 탄핵을 시켰는데 기각이 됐고. 내란을 뺀 게 아니고 내란
죄를 뺀 거고 내란 행위는 그대로 인정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내란 행위가 인정이 돼서 헌정문란이 됐다고 해서 파면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인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내란은 형사소송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소송으로 그렇지 않아요. 법으로 진행되고 내란 있다니까요. 죄는 형사소송 문제지만 내란 행위는 헌정질서 유린이어서 그 내용은 헌재가 명확하게 예. 인정해 준 그러니까 거예요. 자, 어떤 이렇게 하시죠. 내란이라는 게 지금 예. 무슨 일을 저질러서 내란이라는 두 분 얘기예요? 말씀 그 내란 관련된 무슨 것은 폭동이 있었습니까? 여기서 정리하시고요. 헌재 오늘은- 결정을 한번 다시 보세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시고요. 오늘은 어제보다는 내일을 이야기하자고 모인 것이니까 대선에 관련된 이야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의 뭐 치열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대선 여러 가지로 흥미로운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게도 공개적으로 또 호평을 남기기도 했고, 김상욱 또 허은하 이렇게 보수정당 출신 전현직 의원들이 탈당 후에 또 이재명 후보 지지를 해서 과거 대선에서는 좀 보기 어려웠던 그런 장면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위원장님. 네, 저는 이제 정치권이 정상적인 보수, 예, 극우 보수 이게 구별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번 과정에서 국힘 내에서 그래도 중도적인 보수, 나름대로 합리적인 보수에 있는 그룹들이 네, 이번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그런 내란과 관련된 내용을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보수와 관련된 영역들이 예, 제대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움직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진정한 이제 우리 민주당이 빅텐트 된 정당으로 그러니까 합리적인 보수까지도 끌어안는 예. 이런 정당으로 변모하는 이런 과정 속에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예.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이 저는 생각할 때 김대중 노무현 때 시대의 민주당은 아니라고 봐요. 네, 너무 좌파 쪽으로 이렇게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무조건 탄핵이 30번이나 하고 또 지금은 뭐 예를 들어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고 또 특검하고 하는 정도가 되니까 예, 균형이 안 잡혀 있어요. 또 우리 당도 좀 문제가 있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홍준표 탈당한 그분이 많이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4강도 못 들어 4강에서 2강으로 못 들어 올라가니까 자기가 오랫동안 당대표도 하고 그렇게 힘이 있었는데 떨어지니까 탈당하고 그냥 하와이로 가셨는데 제가 볼 때는 마지막 그 당원 투표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되면서 예, 이제 좀 체제 정비를 하는 그런 시점이 개혁의 어떤 시점이 돼서 예.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이제 좀 보수당으로서의 체계가 좀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체되긴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조금 대선이 어렵게 흘러가는 양상을 보이자 당 안팎에서 이제 여러 목소리들이 나왔고 결국 이제 탈당을 결정했는데 이런 그 결정 이번 대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돼서 이제 책임을 지고 대통령 물러나게 됐고 예. 또 우리 당에서 우리 당에 들어온 지가 불과 한 2년, 3년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탈당을 해가지고 그 굴레에서는 이제 벗어났습니다. 벗어났고 이제 뭐 거기에 이제 의존하지 않고 제대로 독립적인 우리 국민의힘을 만들 수 있는 그 굴레에서는 벗어났다. 오늘 뭐 손학규 대표도 이제 지지를 하고 예. 또 개헌에 대한 빅텐트를 취재하는 그 모임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확대 발전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좀 좋은 방향으로 뭐 나갈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아마 뭐 국힘에서는 내란과 관련된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윤석열 탈당을 요구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는 내용을 보면 위장 쇼다 이렇게 보이는 흔적들이 많아요. 예. 뭐 특히 내부적으로도 봐도 뭐 예전에 같이 했던 그룹들, 특히 윤석열과 같이 했던 그룹들이 그대로 존치하고 있고 또 김문수 후보조차도 내란에 대해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얘기하고 예.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란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냐 할 때 사과하지도 않고 예. 여전히 뭐 이런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뭐 윤석열 탈당이 지금 내란과 관련된 내용을 벗고자 하는 이미지 예. 개선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최근에 뭐 선대위 구성하면서 정호용 5.18 살인적인 네. 뭐 이런 인사, 그다음에 석동현 변호사, 김계리 변호사, 또 선대본의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 다 윤석열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이미지를 벗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분야별로 그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그 중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아주 뭐 신경전도 치열하고 열띤 그 공방들을 벌이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자당 후보와 또 상대당 후보 그리고 이 자리에 관계자는 없습니다만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토론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요? 윤준병 위원장님. 예. 뭐 분명하게 능력 차이를 보여준 토론회였다. 예. 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는 말씀은 많이 하셨지만 실제 내공이 없다는 네. 기본적으로 혹평하시는 분 무식한 후보다 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계셨고 이준석 후보는 뭐 깐죽거리고 또 경박한 뭐 이런 내용들이 보여서 좀 무례한 후보다 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뭐 그런 협공을 하려고 하고 있는 노력에서도 방어도 잘 하시고 또 정책적으로도 내공이 있는 예. 깊이 있는 그런 답변을 하셔서 기본에 충실하고 좀 무난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예,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김문수 후보가 주장하는 거 그렇습니다. 자기가 경기도지사 할 때 삼성 반도체 공장이 외국으로 나가는 거를 규제 풀고 세금 또 거기에 땅 문제 다 풀어서 120만 평을 해서 거의 수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예. 또 뭐 LG, LCD 단지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가 그 체득한 경험을 통해서 이번에 TV 토론에서 뭐냐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 예. 규제 혁신처를 만들어서 규제 혁신을 통해 가지고 지금 외국으로 지금 기업들이 다 지금 돈 벌려고 하니까 우리 안 되니까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걸 끌어안아서 우리 청년들 일자리를 창출하고 규제 혁신을 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겠다. 예. 그리고 또 R&D는 굉장히 미래의 산업이 중요하니까 R&D에 집중하고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에 집중해서 뒷받침하겠다. 예. 뭐 이런 등등의 큰 기조를 그러니까 자유민주, 자유시장 경제에 맞는 그 기조로 오늘 발표하고 예. 말씀드린 건데 좀 현란한 말씀은 못하지만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 다가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두 분께서는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의 그 국내외 양면에서의 현재 상황 여러 가지 위기감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또 자당 후보가 어떤 자질과 능력 면에서 이런 상황에서 차기 국정 운영자로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위원장님. 가장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 5천만의 대표가 됩니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제일 중요한 거는 청렴성입니다. 경기도지사 할 때 처음에 들어가서 16위 꼴찌의 경기도의 청렴도를 1등으로 4년 만에 예. 만들어낸 분이에요. 청렴도뿐만이 아니라 자기 평생 삶을 그렇게 청빈하게 지금 봉천동에 24평짜리에서 살고 있고 심지어는 그 부인 그리고 딸이 또 사회복지사, 사위가 사회복지사로 있습니다. 특히 또 민주화운동 때 장기표, 김동길, 김문수 또 세 분만이 그러한 민주화 보상금을 이렇게 신청하지 않고 이러한 등등으로 봤을 때 정말 깨끗하게 능력 있게 경영을 해온 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본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공감해 주리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그러한 맥락에서 기업하기 좋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 의지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예. 거기에 경험을 통해서 우러나온 그러한 등등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어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윤준병 위원장님. 네, 저는 뭐 현재 경제 상황은 안으로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뭐 경제 폭망했고 예.
또 민생 파탄됐고 또 경제 성장 엔진 0%대로 추락했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봐요. 또 불법 계엄으로 경제 심화 더 시켰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뭐 김문수 후보를 비롯한 국힘에서 책임을 져야죠. 네. 또 외환의 경우에는 트럼프 취임, 또 보호무역주의 확산 뭐 이런 것들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부나 외환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네. 후보가 누구냐가 중요한데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 적합한 후보다. 특히 내란 종식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월등하게 앞서 있고 예. 또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또 당대표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유능함을 입증해냈다. 그러면 현재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현재 상황, 내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예. 대외적으로 몰려오고 있는 그 무역 파고, 예. 뭐 이런 내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지금 필요한 시기인데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나 또는 역사적인 소명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주 적합한 후보가 예. 이재명 후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아까 모두에서 그 얘기를 드렸는데요. 예. 그 이재명 후보가 잘할 거라 근데 아니 지금 재판에 5개 걸려 있고 12개 혐의가 돼 있고 이번에 공직선거법도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풀으려니까 아니 지금 한 달 정도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대법원장 탄핵을 하고 대법원장 특검을 한다. 또 대법원의 대법관을 14명인데 100명으로 늘린다. 또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다 이렇게 면소법을 또 법안을 놓고 그 밑에 그 법사위원들이요. 예. 완전히 지금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표를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거를 아니 사법부를 장악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이 얘기가 되면 과연 국민들이 과연 그 얼마나 인정을 할 것인가. 아니 나라가 지금 38,000불 시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니 가장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보루가 사법부인데 예. 사법부를 그렇게 유린 훼손하는 법안을 낸다고 하면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정말 저는 그냥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정 위원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고 그와 관련된 반론 간단하게 뭐 저는 듣고 다음 뭐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작금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법 쿠데타와 연계돼서 그걸 예. 바로잡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예. 아니 통상적으로 하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사법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아니 소부에서 심의도 않는 거 전체 합의부로 데려다 놓고 전체 합의부에서 통상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심리가 있어야 되는데 8만 페이지에 해당하는 예. 며칠 안에 하고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사법 질서입니까? 예. 그걸 가지고 정상적이라고 보고 왜 그걸 제대로 그대로 하도록 방치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못됐으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죠. 그걸 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자체를 나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그 말씀도 여기까지만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 임기와 관련된 개헌 문제이지요. 이재명 후보는 4년 연임제 개헌을,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 개헌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비슷한 듯 달라 보이고 다른 듯 또 비슷해 보이는데 자당 후보 개헌안 취지와 내용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윤 위원장님. 예. 예, 이재명 후보 개헌 개헌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그동안 거론됐던 상식적인 수준의 국민들이 나름대로 동의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첫 번째가 국회 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 권한을 축소한다. 예. 뭐 이런 내용.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4년 연임제, 예. 그다음에 결선 투표제, 또 총리에 대해서는 국회 추천제 이런 내용들을 담고 가능하면 2026년에 국민 투표를 하든지 안 되면 2028년까지는 국민 투표를 해서 개헌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뭐 내용도 합리적일 뿐더러 또 중간 평가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평가, 그다음에 그게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내용이어서 예. 상당히 합리적인 개헌 구상이었다 이렇게 예.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 위원장님. 예. 지금 이 엄청난 변화의 시기에 40년 동안의 87 헌법 체제가 그대로 있는데
대통령마다 계속 개헌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쏙 들어가요. 권력만 예. 잡으면. 막 5년 동안 그렇게 예를 들어서 개헌을 또 하겠다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금 김문수 후보의 내놓은 얘기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예. 자기 권력을 3년 만으로 끝내겠다. 예. 그래서 국회의원하고 동시선거하겠다. 예. 국회의원 동시선거함으로써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선거 비용을 줄이고 또 어떤 국정의 안정성을 가져오겠다는 게 예. 첫 번째고요. 예.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면 만약 3년으로 한다고 하면 대통령 되자마자 바로 개헌으로 개헌 정국으로 해서 대통령이 기구를 만들어서 할 거 예.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국회 권한도 너무 커요, 국회의원들이. 예. 이게 국회의원들의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겠다. 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도 제한하겠다. 이게 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고요. 만약 동시선거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국회의원 선거구도 사실 지금 소선거구제로 이렇게 지역주의 극복을 못하니까 뭐 중대선거구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좀 87 체제로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거를 바로 대통령 되자마자 하겠다 하는 의지가 예. 이 3년으로 당겨져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번에야말로 국민의 60% 70%가 개헌을 원하기 때문에 그 개헌을 꼭 이루어져서 대한민국이 좀 그 발목 잡히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특히 이번에 대통령 탄핵이 되면 더더욱이 개헌은 필요하죠. 그래서 특단의 그러한 3년 임기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한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거고 국민들이 아마 그거는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뭐 간단하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불법 비상계엄을 한 그룹에서 뭐 대통령의 권한이 어떻고 국회 권한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예. 이해를 못하겠어요. 국회 권한이 이 정도 되니까 그래도 불법 비상계엄을 막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 권한이 엄청 세가지고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약한데 그러면 대통령 권한과 국회 권한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상권 분립이 유지될 수 있는 틀을 만들겠다는 그 구상이 아주 당연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뭐 3년 단축해가지고 바로 하겠다. 이건 대선용 면피용 개헌 아니지 실제 예. 실행 의제가 전혀 없는 예. 그냥 말장난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평가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대선 후보 첫 번째 TV 토론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4.5일 근무제 이야기도 상당히 그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임금 손실 없는 노동시간 단축, 또 국민의힘에서는 상대적으로 유연근무제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입장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위원장님. 4.5를 5일을 4.5로 하면요. 1년으로 하면 26일이거든요. 예.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 인적 자원밖에 없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재테크 시대가 된 게 뭐냐면 집에서도 근무하고 회사에서도 근무하고 근무 환경이 전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4.5일을 줄인다고 하면 유연하게 예. 줄일 때는 줄이고 늘릴 때는 늘리는데 대신 어쨌든 그 4.5일로 줄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만큼 근무 시간이 줄잖아요. 그럼 민주당에서는 줄이고 월급은 그대로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갖고 경쟁력이 생기겠냐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거를 지금 변화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각 회사가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 뭐 그렇게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 네, 뭐 시간을 줄이면서 유연하게 해서 뭐 그대로 주자고 그러면 시간 유연근무제 하면 거기다가 가상금이 붙어서 예. 그걸 안 된다고 하는 게 김문수 후보의 그 노동부 장관 시절 공식적인 답변이에요. 예. 그러니까 본인 토론에서도 그 내용 지적되던데 말장난하지 말아라고. 예. 예. 뭐 이제 내용은 그런 거예요. 4.5일제를 도입하자 하는 취지는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은 제대로 됐는데 그 생산력이 그만큼 늘어나서 외적인 영역이 늘어났으니까 그 내용에다가 플러스해서 인구는 줄으니 예. 그만큼을 감내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거기에 상하는 일자리를 좀 늘리자. 예. 뭐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다만 4.5일로 바꾸게 되면 소득이 줄어들 수 있는 한계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건 또 예전에 우리가 2003년도에 5일제
도입했을 때와 같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차근차근 만들고 4.5일제 도입하는 업체에 대해서 전향적인 지원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자는 취지인데 이걸 자꾸 다른 얘기를 왜곡해가지고 막 공격만 해요. 예, 실제 담겨 있는 뜻은 잘 이해를 못하면서. 그러니까 기업 경쟁력을 갖추면서 노동시간 단축 이런 등등을 전제로 할 거냐. 예. 기업은 어떻게 되는지 간에 노동시간 단축해서 임금은 그대로 주고 하냐 이런 차이예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말씀한 대로 노동시간 단축은 하는데 임금 손실 없이 한다. 딱 정리를 하대요. 하는데 모든 기업의 운영 자체는 기업의 경쟁력이 있어야 세계 경쟁력에서 기업이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그게 돈이 돌아서 소득이 되고 또 예. 직원 월급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거를 좀 체계적으로 해보자고 하는데 자꾸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잠깐만, 그 제가- 말씀은 위원장님 잠깐만요. 다음 질문이 어쨌든 또 노동계와 또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그 질문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실 때 아울러서 같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양당 그 노인 정책에도 조금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현재 60세인 법적 정년을 65세로 늘리겠다고 하고 있지요. 김문수 후보는 이제 그것보다는 그 각종 노인들이 받는 연금을 강화하는 쪽에 지금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년을 늘리면 한쪽에서는 청년 일자리와 충돌할 것이다. 뭐 기업이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반론들도 있고 또 이제 뭐 연금을 강화하려면 예산이나 재정의 부담이 커지는 또 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뭐 두 가지 사안 다 딱 떨어지는 명쾌한 해법을 찾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관련 정책 취지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네, 제가 먼저 할까요? 예. 네, 지금 이제 65세 정년 연장을 거론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이 노동 생산 인력이 줄고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경제 활동 인구가 당장 2028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 경우에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산업계 전체를. 그러면 부득이 현재 일자리는 있는데 정년이 있어가지고 일자리가 줄어서 충당이 안 되면 당연히 그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배려도 하고 또 우리가 건강이 많이 좋아지셔서 어르신들도 65세까지 되셔도 충분히 생산 인력이 종사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리고 일자리가 가장 확실한 어르신들의 복지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정년 연장을 검토하시는 거죠. 다만 이제 우려스럽다고 보고 있는 내용이 그쪽에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청년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 않나. 뭐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어떻게 잘 설계하느냐가 문제 아니겠어요. 어르신 일자리에 정년을 연장하면서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호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제대로 정비하면서 이제 중복이 되고 있는 그런 중첩이 돼서 경쟁이 된다면 그런 내용은 청년이 우선적으로 갈 수 있도록 배려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전제로 해서 연장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겠죠. 뭐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뒷받침되면 우리 시스템 자체가 인구가 줄고 있는 내용에 대한 대안으로서 정년 연장 문제는 자연스럽게 수반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제가 그 65세 연장하면 그 연장한 만큼 모든 나머지 또 일자리가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청년인 뭐든. 그래서 좀 유연하자는데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지금 김문수 대통령이 되면요. 그분이 지금 젊은 시절에 노동운동 했고 이번에 노사정위원장 했고 노동부 장관을 했고 자기 삶의 방식이 서민 그다음에 자영업자보다 더 못 사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식견은 누구보다도 앞장설 겁니다. 그래서 딱 딱 잘라서 65세 연장하겠다가 아니고 그러한 거를 일자리도 만들면서 노인들의 복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서 결과를 만들어야지 딱 잘라서 얘기한다는 건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대선은 이제 여러 가지 그 국가적인 현안을 다루고 또 그 식견과 비전을 비교해서 그 뽑는 기회이기도 합니다만 지역 현안을 또 반영시키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지요. 양 당에서도 지금 전북과 관련된 정책들을 여러 가지 그 마련을 하고
지지를 호소를 하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공약 한 서너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시고 그 내용과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장님. 예. 지금 이번에 올림픽 그 서울을 물리치고 49대 11 압도적으로 예. 이겼잖아요. 정말 작년 잼버리 아픔을 극복하고 김관영 지사이야 서울의 도민회장이야 전부 힘을 모아서 예.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외국에 지금 현재 인도, 인도네시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뭐 유럽 한 10개 나라가 경쟁을 네. 해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이게 선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게의 승수 효과, 예를 들면 유발 효과는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공약을 한 네. 거고요. 두 번째는 정말 청주 청원이 통합이 돼가지고 예. 충북이 오히려 그 이전에 우리보다 못 살았는데 지금은 거기가 GRDP 5천만 원, 우리는 3,500만 원입니다. 예. 그래서 전주 안주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전주 안주 통합이 필수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뒷받침을 하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새만금 문제는 다 지금 답은 나와 있어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예. 이번에 이를테면 50만 평을 예를 들어 50만 원이 평당 50만 원인데 1% 예. 5천 원 평당 5천 원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든 한 1,000억을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 50만 평에 입주 기업이 그냥 몰려왔어요. 예. 그래서 이걸 대폭 늘려서 기업이 들어오려면 세금하고 그다음에 규제 혁신하는 거하고 땅값 문제거든요. 예. 이 세 가지를 근본적으로 한번 바꿔보자. 그렇게 해서 대통령 직속 해만금 위원회를 만들어 달라. 예. 그래가지고 그것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 예. 그런 방향으로 한다면 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미래. 그 다음에 대광법을 통과가 됐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전주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대도시 교통망을 완전히 구축을 해서 예. 앞으로 100년 서특별자치도의 미래의 기초를 예. 닦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윤준병 위원장님. 예. 뭐 타당의 대선 공약과 관련된 내용 뭐 지적하는 것이 좀 그렇긴 한데 뭐 GTX나 이쪽은 전주권과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예. 말씀하시는데 그건 바로 잡고요. 예. 저는 전주 하계 올림픽 2036년 유치 성공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총력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예. 만들자 하는 데 대해서 같은 공감을 예. 하고요. 기회 삼아서 우리 전북의 K컬처의 메카로 이렇게 성장시키자. 또 그 연계해서 초광역견 연결망을 확대하자.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우리 경제 성장 동력이 될 AI와 연계돼서도 우리 전북도 AI 연계 융복합 산업 유치하고 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네, 네. 또 새만금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새만금과 관련해서 SOC를 조기 완성시키자. 예. 매번 뭐 한다고만 하고 예, 끌지 예. 말고 조기 완성시킨다. 그러면서 풍력, 태양광, 조력을 기반으로 한 국가 산업단지를 제대로 아리백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육성하자. 또 금융 특화 중심 도시, 또 공공의대 신설 뭐 이런 내용을 이번에 우리 전북 공약에 담았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개별 질문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정우천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조금 전에 그 지역 공약과 관련해서 새만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과거 이제 현직에 계실 때도 뭐 누구보다도 뭐 새만금 대사라는 그 타이틀을 붙여도 저 부족할 만큼 열심히 뛰신 걸로 알고는 있는데 사실 이제 2년 전만 해도 잼버리 파문의 여파로 인해서 정부에서 78%나 되는 예산을 삭감을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의 이런 그 새만금 관련 공약, 정책 이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시선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직접 가서 새만금에서 제가 직접 브리핑하고 서로 대화를 했는데 네. 뭐 알다시피 제가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막 이렇게 공약하고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예를 뭐 하나를 하더라도 이게 부처가 7개 부처가 있어요. 예. 7개 부처가 조율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농업단지를 예를 들어서 복합용지로 만들려고 해도 몇 개 부처가 또 힘을 합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 직속기구를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직속기구 위원장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거기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그래야만 지금 현재 국무총리 직속기구로는 안 된다. 그랬더니 그것도 약속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김문수 후보가 염두에 든 거는
저기 삼성 반도체 단지를 외국으로 나가는 거를 평택에 유치를 하면서 예. 가장 중요한 게 땅값이다. 예. 땅값을 어떻게든 좀 적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랬는데 제가 그 제안을 했어요. 지금 땅을 그냥 팔수려면 원가에 최소한 50만 원, 100만 원 주고 팔아야 되는데 예. 오히려 50년, 100년 장기 임대용지로 거기에 1%만 내는 게 지금 시행을 했으니 예. 그 방법을 확대합시다. 예. 근데 지금 현재 2차 전지로 해서 10조 원이 지금 LG, 그다음에 SK, 그다음에 LS 다 들어오기로 했잖아요. 예. 그리고 투자진흥지역 만들어서 5년 동안 세금 감면이 되는데 그 지구가 한 280만 평 되거든요. 예. 나머지를 더 키워가지고 그런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통령이 아무리 공약을 해도 안 됩니다. 예. 공약을 하면 여기에 있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끊임없이 가서 그 좀 끄집어 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민주당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니까 일을 안 해요. 예. 예. 예? 그래서 저하고 이제 제가 자꾸 이제 밀어주면 이제 한병도 위원장하고 같이 해봤는데 위원장하고 손을 합치니까 일이 됐죠. 예. 예? 그래서 제가 30% 달라 또 야당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달라는 이유가 그거였는데 아니 국민들이 알기는 아는데 표 찍을 때는 이상하게 안 찍어줘 버리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그 말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준병 위원장님, 최근에 이제 TV 1차 토론 끝난 이후에 제2중앙경찰학교 관련해서 이른바 양다리 공약이다 이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제 남원이 충남 아산시하고 치열하게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역 공약을 살펴봤더니 이재명 후보가 양쪽 지역에 다 공약을 했더라. 그러면 결국 당선되면 어느 한 지역은 못 지킬 공약 아니냐 이제 이런 게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아산하고 경쟁하니까 그러면 경찰학교 이전 문제는 그럼 다 양쪽 다 빼면 그럼 다 좋아할까요? 이제 그 중에 어딘가는 선택해야 되겠죠. 예, 예. 그러면 빼고 선택하면 그걸 하려고 미리 뺐다고 그럴 거고. 예, 예. 이제 넣어놓고 하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우리 독점적으로 받고 싶은데 못 받았다고 이제 또 비판할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 끝에 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은 서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라. 예. 대신에 서로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정하게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로 반영을 한 거예요. 그게 양다리 공약이 아니고. 예, 예. 다만 이제 뭐 내용적으로 보면 뭐 공정하게만 하면 남은이 올 수 있다는 이제 부지도 확보돼 있고 예. 그런 내용이니까 그때 가서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 예. 그래서 이 내용이 뭐 여기도 넣고 이쪽에서 표 달라고 그런 게 아니고 예. 그 내용들을 서로 공약 때문에 실망하지 않도록 하면서 서로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표명한 예. 이런 내용으로 담겨 있는데 그걸 양쪽으로 양다리 공약이라고 비판하시는 후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껴야 보배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이제 공약이 무조건 많이 올린다고 해서 다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요.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에 또 반영을 시켜야 하고 진행 과정에서 또 드라이브를 많이 걸어야 할 텐데 정치권의 역할 뭐라고 보시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 시켜주시죠. 예. 제가 작년에 김관영 도지사와 야당과의 협의기구를 만들고 네. 또 협치의 공식화를 했잖아요. 예. 그때 일이 많이 했어요. 예. 뭐 일테면 뭐 10조 원 투자랄지 또 완주의 수소 산단, 뭐 국가식품 산단, 뭐 여러 가지를 예. 했잖아요. 특별자치도를 강원도 11년 걸린 거를 우리는 1년 만에 해결했고. 예. 근데 이걸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요. 예. 역시 선물을 맞잡으니까 여당, 야당이 예산도 만들고 법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제는 국회의원이 없어요. 예.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라도 조금은 지혜롭게 표를 좀 주셔야 네. 희망을 갖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김대중, 문재인, 노무현 때 그렇게 90% 줬는데 지금 된 게 뭐 얼마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의식혁명, 특별자치도가 됐으니까 좀 의식혁명을 해서 좀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제가 중앙의 통로 역할도 이번에 이렇게 하고 뭐가 좀 올라가야 우리 당에다가 전북도 이 정도 올라갔다 네, 이 네.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뭐 이번 공약 내용은 예. 꽤 우리 지역 현안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반영된 공약이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공약들을 실제
국정 어젠다, 국정 과제에 담아서 제대로 실행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후에 대선이 끝나고 나면 국정 과제에 담는 내용도 일단 공약이 담겨 있으니까 유리하긴 하지만 네. 제대로 챙겨서 담아야 되고 이후에 이제 실천하는 내용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우리 국힘 측에서는 뭐 표가 없어서 제대로 못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국힘 정권 들었을 때마다 매번 그랬어요. 예. 뭐 표 뽑아주면 많이 할 것처럼 얘기해놓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었던 경우가 수두를 했죠. 우리 국민들 다 아시잖아요. 저는 이번에 내용은 우리 전북의 정치권이 이제 소수이기 때문에 예. 똘똘 뭉쳐야 된다. 기본적으로 단결을 제대로 해서 에너지가 제대로 열정과 의지가 제대로 표출될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만들어내야 된다. 예. 이번에는. 예. 그래서 일단 민주당 정부가 만약에 수립되게 되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 후보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북에 대해서 뭐 지방 서름, 호남 서름, 또 전북의 서름 삼중고에 허덕이고 있었던 예. 과거 내용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는 공약에 반영된 지역 현안들이 네. 제대로 국정 과제로 담기고 그게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네, 호소도 하고 또 잘 찾아뵙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짧게만 느껴지는데요. 벌써 마무리 그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 그 전북 도민들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30초씩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위원장님. 네, 이번에 뭐 지역 공약도 잘 담겼습니다. 전북 발전에 대한 비전이 잘 담겼고요. 또 특히 이번 대선의 경우에는 국정 유린에 대한 내란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있고 또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의 정권의 예. 전북 홀대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 전북 도민 여러분께서 회초리를 들 때는 제대로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 예. 그리고 내란 세력이 앞으로 준동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엄정하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실 때가 됐다. 그런 의미에서 네. 저는 이번에 전북권에서 회초리를 들 때 제대로 들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예. 최소한도 우리 국힘에 대한 지지는 한 자릿수 이하로 예.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예. 그런 결속력을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126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승격이 돼서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도민들께서도 좀 더 균형 감각이 있는 의식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은 균형이 양팔이 있어야 되고 양날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김문수 후보의 그 이력을 꼭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노동운동가로서 경기도지사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봉천동 그 짧은 이거 24평에 살고 있고 정말 그러한 딸은 사위까지 사회복지사로 이렇게 일하고 있고 도지사로 있을 때 2주일간 택시 운전사를 하고 아주 몸에 배어 있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정리해 그러한 주십시오. 거를 예. 좀 잘 판단하셔서 검색하셔가지고 당만 보고 찍지 말고 정말 사람 보고 한번 찍어서 저도 중앙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은 혼란과 위기의 시간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역을 위하고 또 국민을 위해 헌신할 후보는 누구인지 꼼꼼히 따지고 검증해 봐야 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